정유공장 작업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교육. 정유공장 작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유해인자와 노출 예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이 교육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인자의 정의와 분류를 이해하고 주요 노출 경로를 파악하며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의 활용 방법을 숙지하여 유해인자 노출 예방 조치와 내부 절차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본 교육은 유해인자의 정의 및 분류, 주요 노출 경로, MSDS 활용법, 예방 조치 및 내부 절차의 4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유해인자 정의 및 분류. 유해인자란 무엇일까요? 유해인자란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를 의미합니다. 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생물학적 인자로 구분하여 분류하며 화학물질의 분류에 필요한 시험의 세부 기준은 국제연합 유엔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 GHS 지침을 따릅니다. 이러한 유해인자들의 분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화학물질 29종입니다. 여기에는 물리적 위험성 16종, 폭발성 물질,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인화성 에어로졸, 물반응성 물질, 산화성 가스,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고압가스, 자기반응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 자연발화성 고체, 자기발열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 물질이 포함됩니다. 또한 건강 및 환경유해성 13종으로 급성 독성,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호흡기과민성, 피부과민성,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특정표적 장기독성 1회 노출, 특정표적 장기독성 반복 노출, 흡인유해성, 수생환경 유해성, 오존층 유해성이 포함됩니다. 둘째는 물리적 인자입니다. 이 범주에는 소음, 진동, 방사선, 이상기압, 이상기온이 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되는 물리적 인자는 8시간 시간 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이 있으며,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서는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 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를 고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명시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되는 물리적 인자는 안전보건규칙 제5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안전보건규칙 제512조 제4호의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안전보건규칙 제573조 제1호의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를 포함하는 유해광선이 있습니다. 마지막 생물학적 인자 3종은 혈액맥의 감염인자, 공기맥의 감염인자, 곤충 및 동물맥의 감염인자 등이 있습니다. 이제 주요 유해물질들을 살펴보기 전에 유해물질을 분류하는 상세 분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암성을 구분할 때는 GHS와 IARC 기준을 사용하며 인체에서 발암성이 입증될 때 1에 2로 구분합니다. 동물 실험에서 발암성이 입증될 때는 1B, 인체 또는 동물 실험에서 제한적 증거가 있는 경우는 2로 구분합니다. 생식세포 변이원성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GHS 기준을 사용하며 유전적 결함을 일으킬 수 있을 때 1A 및 1B, 유전적 결함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 2로 구분하여 표현합니다. 또한 GHS 기준에 따른 특정 표적 장기 독성 반복 노출의 분류 체계는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 시 장기의 손상을 일으킬 때 구분 1, 1급 카테고리로 분류하며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 시 장기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을 때 구분 2, 2급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마지막으로 GHS 기준에 따른 흡인 유해성을 분류 시에는 흡인하면 치명적일 수 있을 때 구분 1, 1급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흡인하면 유해할 수 있을 때 구분 2, 2급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유해인자 상세 분류 기준에 대한 예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벤젠의 MSDS 번호는 SMSDS0073이며 발암성은 1에2로 구분되어 국제적으로 발암성이 인간에서 확인되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특정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출 기준 관리 밀폐 및 배기, 보호구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로 생식세포 변이원성 일비는 인체에서 직접적 증거는 부족하지만 동물 시험이나 체외 시험에서 유전적 손상을 일으킨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포 유전자의 돌연 변이를 유발할 수 있어 생식세포 손상, 기형 발생, 불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작업 환경 측정 및 환기 관리, 임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배제, MSDS 기반 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특정 표적 장기 독성 반복 노출은 STOTR이 구분 1로 분류됩니다. 반복적 장기간 노출 시 인체 특정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임을 의미합니다. 간과 신장, 폐, 조혈계, 신경계 등을 대상으로 하며 반복적인 전홍도, 노출도, 누적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작업자 건강검진을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주기적 건강검진, 노출 기준 준수,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흡인 유해성은 에스퍼레이션 해저드 구분 1로 분류됩니다. 액체 물질이 흡입되어 폐에 들어갔을 때 치명적인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이며 휘발성 탄화수소류에 해당하여 소량이 기도로 유입되어도 위험합니다. 응급조치로는 삼킨 경우 토하게 하면 오히려 기도로 들어갈 위험이 커지므로 절대 유도하지 않으며 즉시 의료기관 후속 및 흡인 방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톨루엔의 상세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톨루엔의 MSDS 번호는 SMSDS0096이며 GHS 기준에 따른 발암성은 미지정이나 다음의 주요 영향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생식세포 변이원성은 구분 2로 구분되며 생식독성은 태아 발달 지연, 기형, 생식능 저하 우려가 있는 구분 2, 특정 표적 장기 독성 1회 노출은 노출 시 어지럼증, 중추신경계 억제, 두통 졸음이 있는 구분 3, 반복 노출은 청력 손상, 간신장 기능 이상, 신경계 영향이 있는 구분 2, 흡인 유해성은 액체 흡입 시 화학성 폐렴, 폐부종 발생이 가능한 구분 1, 급성 독성은 GHS 기준에서 미지정 항목에 해당합니다. 이제 작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유해물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벤젠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벤젠은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분류되며 주된 유해성은 발암성과 조혈장애입니다. 벤젠은 주로 흡입이나 피부 접촉을 통해 인체에 노출될 수 있으며 석유화학이나 정제산업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벤젠을 취급할 때는 반드시 방독 마스크와 내화학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톨루엔입니다. 유기용제의 일종이며 신경계 손상과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톨루엔 역시 흡입과 피부 노출이 주요 경로이며 도장, 접착, 세정 작업에서 흔히 사용됩니다. 취급 시에는 방독 마스크와 보호 안경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는 포르말데히드입니다. 기체, 증기 형태로 존재하며 점막 자극과 발암성을 가집니다. 주로 흡입을 통해 노출되며 합판이나 건축자재 제조에 많이 사용됩니다. 포르말데히드를 다룰 때는 방독 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하여 호흡기와 눈을 보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납 및 무기납 화합물입니다. 이는 중금속으로 분류되며 혈액과 신경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흡입뿐만 아니라 경구 섭취를 통해서도 노출될 수 있으며 도금이나 배터리 제조 산업에서 사용됩니다. 납을 취급할 때는 방진 마스크와 보호복을 착용하여 몸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크롬입니다. 역시 중금속이며 발암성과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요 노출 경로는 흡입과 피부 접촉이며 도금이나 금속 표면 처리 과정에서 사용됩니다. 방진 마스크와 내화학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6번째는 아세톤입니다. 유기용제의 일종으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CNS, 즉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흡입과 피부를 통해 노출되며 세정이나 접착제로 많이 사용됩니다. 취급 시에는 방독 마스크와 뇌화학 장갑 착용이 필요합니다. 7번째는 메탄올입니다. 이 또한 유기용제이며 시신경 손상과 중추신경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흡입과 경구 섭취가 주요 노출 경로이며 용제나 인쇄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방독 마스크와 뇌화학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8번째는 테트라클로로 에틸렌입니다. 유독물질, 제한물질로 주요 유해성은 신경계 독성, 간, 신장 손상을 유발하며 주요 노출 경로는 흡입, 피부입니다. 드라이클리닝, 화학 중간체 및 기타 용도로 사용되며 전면형 흡기식 호흡기, 뇌화학 보호복, 뇌화학 장갑, 보호 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염산 및 황산과 같은 강산입니다. 이 물질들은 부식성이 매우 강하여 화학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흡입과 피부 접촉이 주요 노출 경로이며 정유나 금속 세척 과정에서 사용됩니다. 취급 시에는 뇌산 장갑, 보호 안경, 방독 마스크 등 강력한 보호구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황화수소는 유독가스로 분류되며 호흡기 마비와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주로 흡입을 통해 노출되며 정유공정이나 하수처리장과 같은 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황화수소를 취급하거나 노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송기 마스크와 가스 검지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유해물질들의 속성에 따른 취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산화성 물질입니다. 산화성 물질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이 강하여 화재나 폭발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장하거나 취급할 때는 가열, 충격, 마찰 등 분해가 일어나기 쉬운 여건을 지향해야 합니다. 또한 분해를 촉진하는 약품과의 접촉을 피하고 환기가 용이하며 서늘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흡습성이 있는 물질은 방습 조치를 하고 밀폐 용기에 보관하여 수분과의 접촉을 막아야 합니다. 둘째, 부식성 물질입니다. 부식성 물질은 피부나 기타 물질을 녹이거나 손상시킬 수 있으며 희석하거나 물질을 혼합할 때에는 물에 산을 천천히 넣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절대 산에 물을 직접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환기가 잘 되며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금속, 가연성 물질, 산화성 물질과는 격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 인화성 물질입니다. 인화성 물질은 불이 잘 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꽃, 스파크, 고온체 등과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항상 인화점 이하로 유지하고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완전 밀폐된 용기에 넣어 차가운 장소에 저장하고 증기의 발생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통풍과 환기가 되는 곳에 보관하여 증기가 축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발화성 물질입니다. 발화성 물질은 공기나 물과 접촉하면 스스로 불이 붙거나 발열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저장 용기는 완전히 밀폐하여 공기, 물, 수분 등과의 접촉을 방지해야 합니다. 산화성 물질이나 강산유화는 절대 혼합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속재의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 용기가 가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자연발화성 물질의 경우 불티, 불꽃, 고온체의 접근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폭발성 물질입니다. 폭발성 물질은 급격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통해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며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염, 불꽃 등의 점화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가열, 충격, 타격, 마찰 등 폭발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저장해야 하며 강산화재, 강산유, 기타 다른 화학물질과 혼입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정전기에 의해서도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저장 및 취급 시에는 완전히 접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주요 노출 경로. 이제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주요 노출 경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노출 경로는 흡입입니다. 유해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유입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로는 우리 몸에 가장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해물질은 가스, 증기, 에어로졸, 미스트, 띨 또는 분말 형태로 흡입될 수 있습니다. 한 번 흡입된 물질은 혈류를 통해 폐를 거쳐 다른 내장 기관으로 빠르게 전달될 수 있으며 이는 호흡기 마비나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 저하와 같은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도 또는 하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기관지염이나 폐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 흡수입니다. 피부를 통해 인체로 유해물질이 유입되는 경우입니다. 피부 흡수는 즉각적인 통증이나 자극이 나타나지 않고 지연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증이나 자극을 징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물질은 독성 연기 입자 형태나 가스 혹은 증기가 눈에 직접 접촉을 통해 흡수되는데 이는 가장 빠른 노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파라치온이나 VX, 즉 신경작용제와 같이 매우 응축된 독성 물질은 소량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섭취입니다. 이는 유해 화학물질이 입이나 타액에 섞인 채로 삼켜져 흡입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염된 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흡연을 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접촉입니다. 특히 부식성 물질은 접촉 부위를 즉각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예를 들어 산성 물질은 수분에 대해 강한 친화력을 가지며 피부 및 기도에 심각한 화학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은 표면 조직에 더 큰 손상을 가하는 반면 염기는 더 깊은 조직 손상을 일으키므로 화상 치료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응급처치 시 매우 중요합니다. MSDS 활용법. 이제 유해물질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도구인 MSDS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MSDS란 무엇일까요? MSDS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즉 머티리얼 세이프티 데이터 시트의 약자입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작성, 비치, 교육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MSDS는 화학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건강 유해성, 안전한 취급 방법, 그리고 만약의 사고 시 응급조치 요령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자료는 작업자가 유해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노출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MSDS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유해 위험성입니다. 이는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의 작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표시한 결과입니다. 또한 분진 폭발 위험, 질식, 동결과 같이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물질의 전반적인 유해 위험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기타 유해 위험성 정보도 함께 제공됩니다. 둘째, 취급 및 저장 방법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부식성 물질에 대한 취급 방법처럼 물질의 특성에 맞는 안전한 취급 및 보관 지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부식성 물질은 접촉 부위를 즉각적으로 손상시키기 때문에 취급 시 주의해야 하며 알칼리성 물질은 지방과 지질을 용해시켜 비누화 반응으로 고형 조직을 미끈거리는 액체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노출 방지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유해물질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또한 노출 한계와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TWA는 일일 작업시간 동안의 시간 가중 평균 농도를 의미합니다. STEL은 단시간 노출 허용 농도를 뜻합니다. 예시로 TWA가
0.2mg per 세제곱미터라면 공기 1세 제곱미터당 해당 물질이 0.2mg 이하로 존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평균적으로 0.2mg per 세제곱미터 이하의 농도로 유지되어야 근로자의 건강이 안전하다고 봅니다. STEL이 0.6mg per 세제곱미터라면 고농도 노출이 있어도 15분 평균이 STEL 이하이면 허용됩니다. 단, 하루에 이런 노출이 최대 4회, 각 노출 간격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실링은 최고 허용 농도를 나타내며 이 농도는 결코 초과되어서는 안 되는 한계치입니다. PEL은 허용 폭로치를, TLV는 한계치 농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RQ는 화학물질 보고 기준량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유해물질의 안전관리 기준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응급조치 요령입니다. 이 정보는 응급조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복잡한 장비나 다양한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초기 대응 수단을 알려줍니다. 만약 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긴급 정도를 포함한 조치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사고 대응입니다. 이 항목은 화재 시 행동 지침, 초기 진화 방법, 피난 유도 및 대피 요령, 그리고 사고로 인한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 등 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모든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섯째, 운송 시 주의사항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보가 제공됩니다. 첫째는 위험물 표시로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용기 등급, 해양 오염물질 여부 등이 표시됩니다. 둘째는 운반 방법으로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하여 숙지할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과 사용자가 숙지할 필요가 있거나 운송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모든 특별 예방 조치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됩니다. 최종적으로 MSDS는 총 1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학제품과 회사 정보, 유해 위험성, 성분과 함유량, 응급조치 요령, 폭발 화재 시 대처 방법,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취급 및 저장 방법 항목 등이 있습니다. 또한 노출 방지와 개인 보호구,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및 반응성, 독성 정보 및 환경 영향, 폐기 시 주의사항, 운송에 필요한 정보, 법적 규제 현황, 마지막으로 기타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이 16가지 항목은 작업자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다루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MSDS의 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장에 명시된 주요 조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따르면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자는 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국가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11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에서는 화학물질을 양도 제공할 때 상대방에게 MSDS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급망 전체에서 유해물질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은 사업주가 MSDS를 작업장에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관련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는 작업자가 항상 유해물질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도록 교육해야 함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 표시에 따라 대상물질의 용기나 포장의 유해성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 유해 위험성 경고 표시는 작업자가 물질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순간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작업 중 화학물질이 누출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MSDS를 확인하세요. MSDS 교육, 올바른 대처가 생명을 지킵니다. 예방조치 및 내부 절차.
이제 예방조치 및 내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소배기장치 구성 및 설계입니다. 국소배기장치는 오염물질을 포집해주는 후드, 오염물질을 함유한 공기를 이송하기 위한 통로 역할을 하는 덕트, 오염물질을 정화시켜주는 공기 정화기, 공기 이송에 필요한 동력을 제공해주는 송풍기, 정화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켜주는 굴뚝 등으로 구성됩니다. 공기 정화기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일정 용량 이상의 오염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계의 기본적인 순서는 우선 후드를 설치할 장소와 후드 형태를 생각하고 제어 풍속 결정과 필요한 배풍량을 계산합니다. 다음으로는 반송속도 결정, 덕트의 구경을 계산하고 덕트의 배치, 설치 장소를 결정합니다. 덕트가 너무 굵어 배치에 지장이 있을 때는 필요 배풍량과 합계가 커져 공기 조화에 지장을 주게 되는 일이 있게 되므로 한 번 더 후드 설치 장소, 후드 형태를 검토, 수정하여 배풍량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공기청정 장치를 선정하고 덕트의 압력 손실을 계산하며 배풍기를 선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설계의 순서입니다. 고려 요소도 명확합니다. 후드와 덕트 등의 재질은 내마모성 또는 내부식성 등의 재료 또는 도포한 재질을 사용하고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는 충분한 강도를 지닌 재질로 해야 합니다. 또한 배기량과 같은 양의 신선한 공기가 작업장 내부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기 유입부 또는 급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신선한 공기의 공급 방향은 오염물질이 없는 가장 깨끗한 지역에서 오염물질이 방생하는 지역으로 향하도록 가능한 한 근로자의 뒤쪽에 급기구가 설치되어 신선한 공기가 근로자를 거쳐서 반대 방향으로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송풍기 선정 시 크기와 종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국소배기장치에 필요한 압력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합니다. 유지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청소 및 오염물 제거를 위해 덕트 내벽이나 후드 내부의 분진, 슬러지를 정기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고장 시 조치를 위해 예비 부품을 확보하고 고장 발생 시 즉시 정비해야 합니다. 모든 정비 기록은 반드시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향후 문제 발생 시 원인 분석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음은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호구 지급의 목적은 유해물질로부터 작업자의 눈, 호흡기, 피부, 손 등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급성 중독, 피부염,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인 보호구 착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체 상태의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둘째, 액체 유해 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셋째, 고체 상태의 유해 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밀입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넷째, 실험실 등 실내 공간에서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다섯째, 유해 화학물질을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여섯째, 흡입 독성이 있는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일곱째, 유해 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적재하는 경우. 여덟째,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이 있는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아홉째,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정비 보수 작업을 하는 경우에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각 작업 환경과 유해물질의 종류에 따른 보호구 지급 기준도 명확합니다. 분진, 미스트 또는 흉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유기증기, 산성가스, 암모니아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에는 물질의 농도에 따라 방독 마스크 또는 송기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산소 결핍 우려 또는 질식사고가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여 생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분사되거나 분무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화학물질 보호복, 화학물질 보호장갑, 화학물질 안전장화를 착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황산, 염산, 질산 등 화학성 물질을 취급 시에는 화학물질용 보호장갑과 화학물질
안전장화를 반드시 착용하여 피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개인 보호장구 착용 기준 중 유해 화학물질별 개인 보호구 기준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준들은 특정 물질과 농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벤젠 85% 이상을 취급할 때는 유기화 함무용 방독 마스크와 3, 4형식 부분 보호복을 착용해야 하고 톨루엔 85% 이상 취급 시에도 유기화 함무용 방독 마스크와 3, 4형식 부분 보호복이 필요합니다. 산화프로필렌 0.1% 이상인 경우에도 유기화 함무용 방독 마스크와 3, 4형식 부분 보호복을 착용하고 암모니아 10% 이상을 다룰 때는 암모니아용 방독 마스크와 3, 4형식 부분 보호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황산 10% 이상의 경우 산성가스용 방독 마스크와 3, 4형식 전신 보호복을 착용합니다. 염화수소 10% 이상일 때는 산성가스용 방독 마스크와 3, 4형식 부분 보호복이 필요합니다. 메틸에틸케톤 MEK 25% 이상 취급 시에는 유기화 함무용 방독 마스크와 3, 4형식 부분 보호복을 착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산 나트륨 98% 이상의 경우 1급 방진 마스크와 5, 6형식 부분 보호복을 착용합니다. 이 외에도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및 안전장화는 공통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필수 보호구입니다. 이 모든 보호구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선택하고 착용해야 합니다. 이어서 화학물질 관리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변경 관리 절차입니다. 신규 제품 생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제조 화학물질 확인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 도입 화학물질이 유해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 의뢰해야 합니다. 유해 화학물질 인허가 절차도 중요합니다. 해당 물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신청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해 화학물질 수입 변경 시에는 먼저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명세서를 제출한 화학물질 중 유해 화학물질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는 유해 화학물질 수입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유해 화학물질 안전 취급은 모든 작업자의 기본 의무입니다. 항상 유해 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고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에는 반드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유해 화학물질 표시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보호장구를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하며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주 1회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대장을 기록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이 60일 이상 가동 중단될 경우에는 10일 전에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다음은 도급 신고 절차입니다. 도급 작업이 발생할 경우 법적 사항을 ITB에 반영하고 환경부서에 통보하여 감독해야 합니다. 특히 유해 화학물질 취급 도급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 요청 부서로부터 신고 서류를 전달받아 검토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해 화학물질 입고 및 출하 시에도 지켜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관리 대장을 정확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하며 운반 차량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역 및 출하 작업 시에는 안전수칙 교육을 준수해야 하며 유해 화학물질 구매 판매 계약 시에는 적법한 운반 차량으로 수송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폐기 또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유해 화학물질은 폐기물 관리법 및 폐기물 관리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법적 보고 의무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실적을 보고하고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및 통계 조사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은 모든 관리 절차의 핵심입니다. 공장 전 직원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유해 화학물질 관리자, 기술 인력, 취급 담당자, 종사자를 구분하여 법정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화학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비상조치 계획 절차 및 유해물질 누출 시 행동 지침에 따라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시정조치는 안전관리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단계입니다. 법적 기준 미준수 등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후 환경관리부서에 통보하여 개선 사항을 공유해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근로자들이 그 안에 제시된 정보를 이해하고 화학물질 노출과 그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취급 근로자는 사업주 이외로부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취득이 곤란하므로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MSDS는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내용이 많고 전문 용어로 되어 있어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 시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대상으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시키고자 하는 경우 신규 채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 취급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작업 전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운반 또는 저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 내용이나 방법이 바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포함 장기적으로 사용하거나 노출되어 정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들이 중요한 사항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리고 기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작업자가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와 명칭을 이해하고 물리적 위험성과 건강 유해성, 환경 영향까지 인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취급 시 주의사항, 보호구의 선택과 사용법, 응급조치 및 사고 대응 방법을 반드시 교육해야 하며 MSDS와 경고 표지의 이해도 포함됩니다. 더불어 국내외 화학사고와 직업병 사례를 통해 실제 위험을 체감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후에는 유해물질 위치와 보관 장소, 잠재적 위험 요인, 사고 대응 방법, 보호구 사용, 경고 표지 이해 등을 평가해 학습 효과를 확인합니다. 환경부서는 매년 전 직원에게 2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관리자와 기술인력 취급 담당자는 별도로 법정 16시간 교육을 2년마다 이수하도록 관리합니다. 또한 자격 요건이 미달된 관리자는 필수 교육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력관리입니다.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시간과 내용 등을 기록 보관해야 하며 보존 기간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물질이 사용되는 동안 교육 결과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력 관리의 목적은 작업자의 안전보건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 질병 조기 발견과 필요시 재배치나 작업 전환의 근거로 활용하며 향후 사고 예방과 원인 분석에도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관리 항목으로는 교육 이력, 건강검진 이력, 이상자 조치, 사후 관리 등이 포함되며 관련 문서는 법적 보존 기간에 따라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기록 문서입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련 기록 문서는
보존 기간과 책임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취급시설 자체 점검 대장, 유해화학물질 관리 대장, 외부인 및 관리자, 대리 참관 기록, 외부인 출입 관리 대장은 5년간 보존하며 취급 부서장과 출하 부서장이 공통적으로 책임지고 문서에 따라 환경 부서장이나 총무 보안 부서장이 추가로 관리합니다. 한편 방제 창고 불출 대장과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변경 내역 관리 대장은 1년 보존하며 취급 부서장을 중심으로 출하 부서장과 환경 부서장이 함께 관리합니다. 이상으로 작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유해인자와 노출 예방법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유해인자와 주요 노출 경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MSDS의 항목과 활용 방법을 학습하였으며 국소 배기장치 설치의 필요성과 개인 보호장비 착용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 절차를 통해 안전한 취급과 보관 방법을 이해하였고 유해물질 안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곧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실천하시어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S-OIL에 있으며 해당 저작권은 등록되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변형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